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자, 오늘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되면 생각나는 추억의 영화가 있는데요.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제목처럼 8월이 되면서 광복절 특사에 정책에 관심이 집중이 됐었고 어제 그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특사에서 특히 주목받는 이 사람, 바로 이 인물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가 기능을 세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우 당시 수사관이 얘기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진실로 드러났잖아요. 사면이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2176명입니다. 오늘 0시부로 사면 복권이 된 사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 사면이고요. 근데 이번 사면 어떤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이나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일단 사면을 했고요. 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도 포함되는 광복절 특별 사면은 단행했는데요. 이 세 번째 특사인데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주로 포함이 돼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방금 영상으로 보셨듯이 한동훈 법무장관도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서 국가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가 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김 전 구청장은 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의미 있게 쓰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또 밝혔습니다. 강서구로 돌아가겠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비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다. 따라서 이 할 만한 사람을 사면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며 폄하했고, 윤영찬 당시 홍보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김 구청장을 흠집내기 바빴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국정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되었을 것입니다. 자, 내부 고발자이고 물론 지난 5월에 유죄 판결이 지금 나온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굳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사면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원래 신고자 보호법이 이제 생긴 이후로 공익신고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보호를 받아왔고 법적인 이제 이거에 휘말리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큰 이제 내부 고발을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좀 공익신고자 보호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은 좀 사면을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철학, 그 국정 철학을 좀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사법부를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심판을 2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습니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자, 이번 사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이 없다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천안함 막말을 뱉은 지가 지금 벌써 얼마나 됐죠. 아직도 저 자리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뻔뻔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사법부가 또 없었죠.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부가 어디 제대로 된 사법부입니까? 이 공익신고자와 내부 폭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형을 선고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기관에서든 선의를 가지고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공익신고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사면을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 부처를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정부 부처에서도 공익신고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허. 근데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고서라도 공익신고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실린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용 출마라고 하는데 이 사면이 곧 공천이나 선거 출마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다. 다가오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어떤 자신 없음과 초조함을 이렇게 빨리 드러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사실 사면권의 행사는 그 법치주의에 대한 예외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엄중하고 절제되게 이제 행사돼야 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면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 경제 활력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 비판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경제인 사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해자되는 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라든지 이중근 뭐 부영그룹 전 회장이라든지 박창구 뭐 구모그룹 구모석유화업 전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기업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배임이라든지 횡령으로 다 이게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그 기업인들 부패한 기업인들을 이렇게 사면해 주는 것이 그 경제를 활력시키는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에 3조 5천억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면 취지와는 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법 판결이 끝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분이 공익신고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분은 그 당시에 그 검찰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해서 기소한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공익신고자로 셀프 자기를 위장해서 실제로는 그 근거 없는 추측에 의한 제보들을 언론에 흘렸다라고 해서 그 범행의 동기라든지 그런 방식들이 대단히 재질이 안 좋다라고 판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면은 사회 통합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정치적 정쟁화라든지 또는 편가르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몇 가지 따져볼까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에 폭로한 내용 이게 무려 35가지나 된다고요? 예, 당시 이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알게 된 이 권력형 비리 의혹 35건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35건 가운데 15건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다고 이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고발을 했고요. 이 검찰이 이 가운데 5건으로 기소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징역형까지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봐야 한다. 이런 여론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김태우 전 구청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조국 전 장관입니다.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었었는데 조국 전 장관과 폭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뭐 어느 당 어느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 나간다 그런 동향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죠 일종의 지시한 바 전혀 없고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특감 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한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자, 유재수 사건 때문에 결국 뭐 유죄가 아직 뭐 하급심입니다만 이제 나온 경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본인도 직접 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조국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 특별 사면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이 특감반원이었던 시절에 민정수석이었죠. 그렇죠. 그는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이 점 등이 확인이 돼서 검찰로 돌려보내졌고 이후에 징계를 받았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검찰 기소로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강조를 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그 당시에 분명히 밝혔고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이 부분도 거론했는데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쫓겨나게 되니까 감찰 중단 사건을 언론에 유포해서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 아직 이 건도 1심은 유죄지만 2심에서는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 지배자로 전락을 하고 있다. 불리한 판결은 좌파 판결이라고 우긴다. 이런 비판도 내놨습니다. 조 전 장관의 저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일단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중 한 가지 부분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폭로한 것들이 뭐 100% 전부 다 입증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폭로는 사실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지금 이 사면이나 김태우 전 구청장의 내부 고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외부에서 제3자들이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폭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한 폭로가 맞았잖아요. 그게 1심 판결에서 일정 부분 유죄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김태우와 조국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김태우가 올바른 폭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조국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고 조국 전 장관이 이게 뭐 법에 의한 지배니 뭐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조금은 염치가 없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유죄를 인정받은 조국 전 장관이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 판결까지 난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지금 항소 중에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으로서 당사자가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김태우 당시 김태우 당시 그 이제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파견 나간 당시에 개인 비리로 인해서 그 조사를 받던 중에 이제 검찰로 복귀한 상태에서 폭로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김태우 씨가 당시 청와대 근무 시절에 이런 내용들을 폭로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본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공익제보자로 셀프 포장했다라는 비판에서도 또 자유롭지 않은 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최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총 35건 정도의 내용을 폭로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실제로 그 유죄로 판결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환경부에서 만든 그 블랙리스트 그 사건 외에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한 건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검찰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유죄로 확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사면 복권된 이후에 김태우 전 구청장, 전 강서구청장
이건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본인이 이제 10월에 강서구청장 이분이 물러나기 잘렸기 때문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계속 공천은 둘째치고 본인은 나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고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 얘기는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탄압을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그냥 보통의 정치 탄압이 아니라 조국이라는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양이 됐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전 장관도 계속 뭐 개인 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공익신고자들이 개인 비리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비리 근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비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것하고는 완전히 문제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식이면은 개인 비리로 기소를 하면 됐을 것을 지금 공익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기밀 누설 원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기밀 누설 이거는 이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도 굉장히 방어 논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든 안 받든 본인은 나가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면은 사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 거리가 되면서 다시 이제 보궐선거 치러야 되거든요. 서울 강서구. 근데 이때 또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 문제가 생겨서 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에 어찌됐든 문제가 생겨서 다시 치르는데 거기에 또 나가겠다. 국민의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면과 선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서 했던 행동들에 대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즉각적으로 보궐선거랑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면은 사면이고 그렇다고 거기 또 나간다? 글쎄,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자로서 이 사실로 인정받은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되었건 법원의 판결로 재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는데 그 선거에 저희가 다시 후보를 내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10월의 재보궐선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체적인 전략의 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기점이기 때문에요. 지도부 차원에서 깊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전국에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재보궐 한 곳이 이 지도부가 논의해야 될 첫 번째 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잼버리 사태 수습이나 진상 규명 그리고 태풍이나 수해 피해 복구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신경을 쓰고 좀 시간이 흘러가면 8월 말이나 9월 초 즈음에는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출마하는 게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의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뭐 일반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다만 지난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유죄 판결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보궐선거 비용만 해도 40억의 혈세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그 당사자를 다시 공천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 귀책사유에 있는 분을 공천했을 때에는 그 국민적인 그런 그 비판들의 지점이 상당히 높고 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같은 거 보궐선거에서 귀책사유로 인해서는 있을 경우에는 무공천한다라는 그런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 공천했다가 결국은 패배했죠.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또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전철들을 국민의힘에서도 밟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인데요. 그런 고민의 지점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이게 이런 지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김태호 지금 국가안보실 1차장도
대법원 확정 판결 군사 기밀 유출로 인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2달 만에 사면했지 않습니까? 또 이분도 3달도 채 안 됐는데 사면을 했어요. 그래서 뭐 친윤 무죄, 뭐 반윤 무죄, 유죄 이런 자주 섞인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사면권의 남용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김태우 씨가 강서구청장에 출마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검찰 소환이 임박해지면서 위기설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 관련 소식입니다. 당내 현역 의원들로 점점 더 좁혀오는 돈봉투 수사, 용두사미로 끝난 혁신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의 위기설을 가장 부추기고 있는 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일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과 위기에 놓인 이재명 대표,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개인 혐의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있다고 봐요. 그걸 다음 기회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은 자,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 최지원 기자. 그런데 그동안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대표 이 검찰 소환이 오는 17일이죠. 모레인데 그 전날인 내일, 그러니까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예. 이 검찰 소환 사실이 알려졌던 지난 10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때문에 이 공개 서한 형식의 입장문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서한 형식의 입장문.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서한 형식이 될지, 뭐 당원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될지, 뭐 입장문이 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대표가 나서서 간담회까지 거행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이 백현동 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할 시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기존에는 이제 검찰에 제출한 입장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 대표가 공개하는 방식을 취한 적도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사전에 이 혐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전에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있었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가 왜 이런 이벤트를 갖느냐 했더니, 이 백현동의 경우에는 대장동과 다르게 국민적인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서 이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법리적으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보다도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 건 중에 하나가 이 대북 송금이고 또 백현동 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영장 청구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그 9월에 영장 청구가 된다면 이제 투표를 의원들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해서, 뭐 국민과 당원을 위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그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전에 직접 설명에 나선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의 이제 주제보다는 지금 시점이 더 문제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대장동 1월 때는 이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게 정치적인 부담을 크게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전체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갑자기 돌린 사람이 뭐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이야기 이후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이후로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내부가 친명이다, 비명이다, 그리고 또 혁신이 이제 후폭풍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구속영장이 나오면은 이 표결에서 본인도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표결을 하든 불체포 특권을 여기서는 장담할 수 없다. 포기를 하던. 그래서 당내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백현동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일 수도 있고요. 뭐 설명을 하는 것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한테 좀 호소를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가. 국민들이 사실 그 대장동은 예전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뭐 일타 강사로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는 바가 많은데 백현동은 또 이제 이걸 들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신만 어지럽지 사실 뭐 그렇게 굉장히 이제 혹할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적인 이런 수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설명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힘 있는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냥 지지층 달래기 수준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 백현동 사건은 백현동 자체의 수사도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같은 경우도 여기 국토부 협박받아서 용도 변경해줬다라는 부분이 걸려있는 민감한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로비스트이자 이재명 대표 측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가 개입하자마자 갑자기 용도 부지 변경이 4단계 상향이 이루어집니다. 전국 어디를 찾아봐도 4단계나 용도 부지 변경 상향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들고요. 그리고 3천억 원의 수익을 얻었던 이 시행업자 정모 씨가 이 대가로 200억을 김인섭 씨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중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진술까지 했고 최근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인섭과 최근에 연락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인 백모 씨가 이 김인섭 씨와 최근까지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이 다 파악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자들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백모 씨 수행비서와의 관계 등등부터 해서. 그래서 질의응답을 제대로 받느냐가 이 기자 간담회 만약에 열게 된다면 이 행사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으면 또 반쪽짜리 설명이다라는 비난을 받게 될 여지가 커서 과연 실제로 이 같은 행사를 할 수 있을까까지도 아직은 원점에 놓고 지켜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저 용도 변경이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국가의 주요한 정책이다라는 그런 공문들을 통해서 수차례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을 통한 그 요구 사항을 받아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꾸 이제 4단계 종상향을 얘기하고 이렇게 그것을 가장 큰 이제 입법적인 요소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그 아파트 부지, 주거 지역으로 한 2% 정도에다가 R&D 부지로 9.3% 정도를 제한을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에서는 그 R&D 부지가 이제 판교랑 연결해서 대단히 크게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R&D 부지를 더 확장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식품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 그 아파트 부지를 40%대로 줄이고 R&D 부지를 30%대로 상향시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짓는 그 세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용적률이 250%인데 준주거 지역으로 하게 됐을 때는 350%로 돼서 더 질 수 있어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돼서 4단계로 상향된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그 누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이제 검사 독재 정권에서 정적 죽이기,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뭐 그 지금 시행사의 대표 정바울이라는 시행사 대표가 뭐 김인섭 씨를 영입한 이후로 이것이 마치 그 로비에 의해서 이것이 인허가가 이제 불법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업무상 배임은 이것이 그 일반적인 그 기업에 있어서도 최고 경영자가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회사가 가사 파산이 나더라도 개인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더 큰 광범위한 정책적인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업무상 그 배임으로 규율하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사와 재판 통해서 그 유무죄가 판결 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것은 검찰에서 좀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들었는데요.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식품연구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28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좀 협조 좀 해달라. 지금 지방 이전하는데 지금 땅을 안 산다니까 안 팔리는 것 아니냐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올려달라고. 근데 4단계까지 올려준 데가 2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말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로부터의 공익 간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R&D 부지를 최초에 3,000평 정도였다가 10,000평 정도로 올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파트의 그 세대 수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주 지역으로 이렇게 상향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은 검찰대로 야당 대표 소환이 수사의 분수령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지금 이 수행비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 인물은 일단 김인섭 씨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합류하면서 갑자기 안 해준다던 게 4단계나 올려주고 많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 분수령.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만난 적 없다. 옛날에는 도와준 사람이지만 한동안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비서는 계속 만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최지원 기자, 수행비서가 등장을 했어요. 예, 이 수행비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시절에 이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백현동 로비스트죠. 김인섭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일 것으로 지금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검찰이 최근에 백현동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A 씨와 김인섭 씨의 관계에 대해서 물은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A 씨는 올 2월에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공식 직함이 없이 최근까지도 이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걸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21년까지 김인섭 씨와 수시로 연락한 기록이 발견된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도에는 김인섭 씨 면회를 또 같은 시기에 정진상 정책실장도 김 씨를 2차례 특별 면회했다 이렇게 겹치는 기간들이 있었고요. 어허. 또 A 씨가 현재 2010년 이후로 김 씨와 연락이 끊겼다 이런 취지로 의혹을 부인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제 이분과 몇 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이분은 이제 본인이 지금 계속 이제 검찰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은 이 대표와도 직접 이제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지금 이 대표 주변에 알려져 있는 정진상, 김용, 그 유동규 씨까지도 포함해서 핵심 측근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과도 다 이제 연락이 끊겨서 나는 이제 아예 벗어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차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아예 연락이 끊겨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당시에도 검찰이 이 인물을 주목하는 배경이 있는데요. 수행비서의 등장.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먼저.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요. 돈을 줬다는 사람은 김성태 전 회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의 연결고리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하려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백현동으로 대입해 보면 실제 이 로비 과정에 기여한 사람은 이 시행업자 정모 씨와 로비스트 김인섭 씨입니다. 그런데 이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수행비서 백모 씨가 등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백모 씨와 이재명 대표의 인연은 아주 깊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 친형 고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하고 막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 때문에 선거법으로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이 고 이재선 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 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이 백모 씨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보냈다는. 네, 그 문자 내용 보면 뭐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이게 조폭인지 성남시장 수행비서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개입설의 상당 부분 신뢰가 더 가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 친형까지도 협박한 인물인데 로비스트와 연락 정도는 충분히 했겠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김인섭 씨가 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도 이 백모 씨가 실제로 종종 면회를 했다라는 기록까지도 나와 있고 최근까지 어떤 통화 기록이나 만났다라는 정황 등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모 씨는 당연히 부인하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도 수사 초반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수사받고 이제 더 이상
이 확정적인 증거 앞에서 물러날 여지가 없으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하려는 거 아닙니까? 백모 씨도 만약 검찰에 의해서 신병이 확보되고 수사가 고강도로 계속된다면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라는 진술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휴대전화 밖으로 던졌을 때 그때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백모 전 수행비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 직함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 주변의 측근 그룹, 이너서클 그룹에서는 상당한 영향력과 공신력을 가진 인물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시장의 친형한테 그런 막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사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바로 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원희룡 당시 정책총괄본부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정진상 외에 다시 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관여돼 있다라고 지난번에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지목하겠습니다. 백입니다. 당시에 정진상과 통화를 하였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의 포렌식 내용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 본인은 계속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만 본인이 개인 비리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비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버스 회사 관련된 무슨 뇌물 비슷한 것도 있었고 택시기사 폭행 비슷한 것도 있어서 그 성남시장 수행비서에서 지휘 해제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해임이 됐는데 그 가족들은 계속 거기 성남시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서 계속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장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인데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백현동 거 관련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무상 배임으로 좀 규율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업무상 배임은 성남시에 피해를 주면서 사익을 챙겨야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자체장은 인허가에 있어서 강범위한 재량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익 추구한 것을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로 김인섭 전 시행사를 들어갔다는 그 공동대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와 지금 말씀하신 A 씨랑의 관계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난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업무상 배임이었어요. 그때도 그 428호 약정서를 제기하면서 그 이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공소장에 428호 약정은 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진술이 유동규랑 남욱이 김만배로부터 들은 전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것도 똑같은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바울이라는 시행사 대표가 200억을 그 김인섭 씨에게 주겠다라고 했고 그중에 100억은 두 분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전원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두 분은 그 정바울 씨가 봤을 때는 그 정진상하고 이재명 대표를 칭하는 것으로 본인을 추측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전원이고 증거 능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사실관계들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장동 때는 왜 이거밖에 못 갖고 왔느냐라는 거였다면 장희찬 최고위원님 이번 그 백현동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러니까 종상향 4단계를 올리는 조건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빠지나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모르고 있었어? 라고 했다고 유동규 본부장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성남시는 도대체 무슨 돈을 벌었냐? 민간업자는 3천억이나 벌었는데 그 사이에 성남시는 뭘 벌었느냐? 지금 이게 배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적으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수익만 가져가고 나머지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배임이나 이런 부분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성남이 가져가는 수익 자체가 없고 정모 씨의 이 시행업체가 옹벽 깎아가지고 난데없이 3천억이라는 돈벼락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배임으로 볼 것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진 것도 문제지만요. 저는 도의적으로 원래 이곳을 아파트나 이런 주택단지로 만들 때 임대주택 부지도 처음에는 이야기가 오갔었거든요. 공문서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진 게 첫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 그냥 다 없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거 임대주택 정말 100%죠. 어려운 분들 저렴하게 주택 공급하는 그 부지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등이 착착 진행됐던 건데 막상 이제 시행하고 분양할 때는요. 그냥 민간으로 다 돌아가요. 10%는 임대주택이죠. 정말 최소한 법정 최소 기준만 임대주택으로 남겨두게 된 거죠. 이렇다면 정치적으로 임대주택 공약이나 임대주택 확대를 계속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 일을 백현동에서 허가해 줄 셈이 되는 것이고 이게 임대주택 비율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민간 분양을 하게 되면서 그 정모 씨의 업체가 3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 것이냐. 성남 주민들이나 성남 시민들 또는 성남시청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이 아니라 정모 씨에게만 이렇게 이익을 몰아준 타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게 없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이건 저도 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민간 합동 개발로 대장동 개발했다 또 비판을 하시다가 이번에 민간 개발하니까 다시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민간 합동 개발로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그 토지가 이제 민간 개발 회사에 대해서 다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도 할 역할들이 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성남시에서는 당시 어떤 선택을 한 거냐면 R&D 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D 부지를 더 많이 요구하고 또 기부 체납 등을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 환수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32억의 공익 환수를 했다고 이렇게 성남시는 이재명 대표 쪽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측면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 임대주택의 그 비율을 시행사가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은 원래 자체가 인허가 이후에는 시행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자, 일단 뭐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수행비서인데 언론에 많이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자시니까 혹시 뭐 좀 알려진 게 물론 개인적인 정보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사람으로 그 수행비서라는 사람 이게 알려주나요?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좀 취재해 본 사람이라면 이제 대부분 기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공식 직함이 2014년에 아까 말씀하신 개인 비리 같은 것으로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식 직함을 가진 적이 없고 그때도 이제 급수가 좀 낮은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정진상이나 뭐 유동규 이런 이제 측근보다는 정말 수족 같은 이제 수행 비서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자꾸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의 출신이 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분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뭐 형에 대한 협박이라던가 그 뭐 병원에 가서 또 협박을 하고 직접 뭐 이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부킹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굳은 일을 많이 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이제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 뭐 이원우 의원 페이스북 이제 그분들을 막 이제 좀 심한 말로 뭐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때 대선 당시 윤영찬 의원한테 직접 욕설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조금 뭐 말이 험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그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나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또 2020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정무비서관하고 은수미 이제 후임자죠. 은수미 시장은 이제 성남 이재명 시장의 후임자인데 이분의 정무비서관하고 이 백모 씨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백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법원에 너무 뿌려놓은 게 많고 라인 잡아놓은 거 많고 작업을 해놨다. 싹 갖고 있다. 이런 식의 녹취록이 또 보도가 됩니다. 당시 JTBC 네, 보도입니다.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식 직함은 없지만 그 계속 이런 일들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 후보가 되고 대표가 되면서 바로 그 밑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이분이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 했던 일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동안 계속 이제 좀 이런 일들을 굳은 일들을
없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뭐 사실 기자들은 다 아는 얘기라서 또 그리고 이분이 또 그런 것도 있었죠. 딸이 좀 유명 가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좀 파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 좀 어떤 일을 원래 딸과는 하면서 관련이 없는 네, 얘기입니다. 딸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어떤 일을 했으며 이런 게 좀 베일에 쌓여 있고 짐작가는 바도 있지만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튼 뭐 잘 알려져 그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도 그냥 뭐 연락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일들에 좀 많이 관여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위기설을 부추기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혁신위가 던지고 떠난 혁신안 그 폭탄에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계파 갈등이 번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친명계는 급기야 비명계를 겨냥해서 이게 시작됐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서 촉발되었듯이 민주당 당원 직선제, 민주당의 8월 민주항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역 의원 중심이 아닌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당원들은 많이 참고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더는 실망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른바 86 세력들의 가장 대표적인 뭐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민주항쟁이죠.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근데 8월 민주항쟁이랍니다. 그러면 독재자는 누구일까요? 상대 싸워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말들은 비명계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상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곰팡이. 그냥 반대파나 고가운 소리 하는 사람들을 치기 위한 것으로 용도로 활용된다면 또는 대국민 어떤 눈속임 용도로 활용한다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호응받기는 어렵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또 맹종하는 그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도가 너무 지나친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은 정치에서 아주 그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류들 아니겠습니까? 자, 최지원 기자,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당 출입 기자, 야당 출입 기자. 이게 출입 오래 하다 보면 생각들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민주당 출입 기자는 비명계 만나는 기자들과 물론 같이 만나겠습니다만 친명계 만날 때마다 내가 또 다른 당을 지금 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뇌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탑재해놓고 친명계 의원들 만날 때는 이쪽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비명계 만났을 때는 그래 이쪽 얘기 들으니까. 특히나 이번 이 혁신안 관련해서는 워낙 또 의견 대립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게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더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비명계 의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사석에서 더 과격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대체 지금 시기에 논란을 일으켜서 괜히 분란을 만들고 지금 이 대표 옹립하기 위한 혁신안 아니냐 이런 식의 공개 발언들도 사석에서는 이제 서슴지 않는 의원들도 있는데 이게 그 방금 싱크로도 보셨습니다만 원래 지난주에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먼저 이제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놓고 이거 왜 지금 하느냐 지금 이 시기와 전당대회 룰 문제는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공개 발언을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어요. 저 같은 자리에서 한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반향을 일으키니까 어제였죠. 이제 일주일 지나서 다음 주가 된 어제 최고위에서 친명계 최고위원 3명이 잇따라서 지금 발언권 신청해서 물론 뭐 다 공개 발언을 합니다만 작심하고 이제 혁신안 받아들여야 된다, 환영한다. 지금 정청래 의원 보셨듯이 뭐 박찬대 의원 이런 친명계 의원들이 다 혁신안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다시 또 찬성 기조를 보였거든요. 이런 지금 민주당 공개 회의에서만으로도 지금 의원들끼리 최고위원들끼리의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게 지도부 사이에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도부 안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13일에 비공개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 회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서는 박광훈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대의원제 폐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 대표는 아닙니다. 대표가 의뢰한 분이 내놓은 혁신안을 원내대표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지도부와 원내와의 또 의견 대립이 있는 거죠. 근데 원내 대표가 직접 그 얘기를 꺼냄으로써 이제 그게 자정까지 넘는 회의를 거듭하면서 이제 이 혁신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만큼 의견 대립이 심하고 특히나 이제 어제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다르죠. 얘기를 하고 있다. 네. 모든 의견에 대해서 전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워낙 또 이제 친명계 좌장격이고 그립감이 강해서 원내대표도 지금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걸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토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좀 느긋한 모습입니다. 혁신안 갈등에 대해서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반발을 하던가요? 지도부 내에서도 특히 대의원제 폐지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의견도 많이 내셨는데 이게 네, 뭐 변화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지어 이상민 의원은 곰팡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도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디서 반발하고 있어요?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심정일까요? 왜냐하면 이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이 친명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혁신안이라는 것은 당내 주류 세력이나 기득권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 혁신안은 오히려 주류이자 기득권인 친명계가 반기고 있으니 이게 과연 혁신인지 아니면 기득권 강화안인지 구분이 좀 안 되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의 혁신안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이 산적한 민생 문제가 수두룩한데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같은 어떤 시대 정신과 직결된 부분도 아니고 민주당 대의원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최고위에서 친문인 고민정 의원은 반대하고 친명인 정청래 의원은 찬성하고 이게 결국 자기들 내부의 이권 다툼으로 지지고 볶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빨리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민생 전선으로 돌아와서 논쟁을 해야지 이 당내 내부 문제로 계속 이 싸움과 논쟁이 길어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 긍정적인 흐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당장 뭐 내년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그 비명계라든지 소위 반명에서 그 의총을 통해서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혁신위에서는 정권을 줘야 된다고 요구한 것도 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혁신위가 떴어요. 떴는데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도덕성 회복의 문제하고 그 공천과 관련된 당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당내에서 논의되었던 그 당 혁신의 그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 1인 1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요 핵심 내용이었던 것은 시작할 때부터 다 예상됐던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혁신안이 이제 도출이 됐거든요. 그럼 혁신안에 대해서 제안했던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적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대의원 제도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있어요. 제가 그 회장을 맡고 있는데 원외 지역위원장들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뭐래요? 지금 이 대의원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논거가 전국 정당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TK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부울경 쪽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의 대의원 제도의 1인 대표를 인정해 줌으로써 인해서 그쪽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저 지역위원장들은 전부 다 저희 원외위원장들이에요. 다 저희 당으로 봤을 때 험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전부 다 1인 1표에 대해 찬성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 대의원제를 핑계로 혁신안을 부정하는 그 근거 자체가 지금 성립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대의원 제도는 정당법에 의해서 폐지할 수가 없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전국 정당화라든지 또는 그 TK나 경북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방법들은 또 다른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당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들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항상 지금 서훈숙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그쪽에
영남 네. 쪽의 대표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알겠습니다. 임명을 너무, 하거든요. 너무 이제 당 내부 예. 문제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제 우리가 혁신안에 대해서 혁신도 중요하지만 또 당의 통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당이 4분 5일 돼버리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통합적인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당내에서 많은 의견들이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찾아서 좀 최선의 그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 이것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죠. 열린공감TV 더탐사. 열린공감TV와 더탐사에서 많이 들어봤다 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 줄리 의혹 보도했고 한동훈 청남동 술자리 보도했던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 더탐사 열린공감TV 멤버들이요. 지금 검찰에 무더기로 송치가 돼 있대요. 아니, 최고급 양복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4월에 이 더탐사의 전신입니다. 열린공감TV 운영진 5명이 이 후원자로부터 제냐 원단의 양복과 버버리 티셔츠 등 3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태리 그 최고급 원단이라는 어찌됐든 그 회사 제냐 거. 원단. 네. 이 김영란법상 1회에 100만 원 이상은 위반이기 때문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지금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 그래요? 아니, 양복을 받았다면 양복을 누가 사줬는데요? 이게 다름 아닌 이 열린공감TV 이제 더탐사 운영진들을 후원하던 승려 임모 씨인데 예. 이게 아마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공식 계좌로 이제 후원을 받기도 해요. 근데 예. 이제 후원금을 많이 냈던 승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승려 임모 씨가 가게에다가 1,500만 원을 저장을 해놓고 300만 원씩 양복을 맞춰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아, 맞춤 정장 양복점에 가서 네, 그렇습니다. 1,500을 딱 하니 먼저 주고 이분들 5벌 줘라. 예, 올 테니까 이제 5벌 맞춰줘라. 그래서 각각 5명에게 300만 원짜리 양복 5벌 이렇게 맞춰줘라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이 가게 사장이 이 더탐사 운영진들한테 직접 이제 연락을 돌려서 정장을 맞춰줬다고 합니다. 오호. 근데 이제 이분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장을 받긴 했지만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 일단 정장은 내가 가서 몸 사이즈 다 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또 돌려줬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본인한테만 맞춤식 양복이건데 그걸 돌려줬으니까 무용지물 상태인 거긴 하죠. 이제 하지만 돌려줬다라는 액션을 취했다는 것 그 부분에 주려고 대해서 했다. 조사를 했다는 건데 특히나 이제 이 운영진 가운데 한 명은 이제 300만 원짜리 양복을 하나 맞춰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그냥 150만 원짜리 2벌 맞추면 안 되냐 이런 잠깐만, 뭐라고 300만 원 준다고 했더니 300만 원짜리 준다고 했더니 150만 원짜리로 자기는 이제 양복 2벌을 맞추겠다 이렇게 너무 비싸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50만 원짜리 이제 단가가 안 맞아서 나오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게에서 얘기를 해서 그냥 300만 원짜리를 맞췄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 후원자 승려가 다시 그러면 300만 원짜리 추가 양복 한 벌을 선물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벌 더 줬다? 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지난해 4월에 일어난 일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최근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두 채널이 사실 갈라진 거잖아요. 원래 열린공감TV라는 곳이 있었고 더탐사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이 두 이제 뿌리는 같은데 방향성 때문에 이제 좀 갈라진 겁니다. 근데 이 두 채널이 이제 서로 좀 뭐 조회수도 올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게 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채널의 경우는. 그래서 좀 싸움 뭐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하기 시작하면서 이 당사자들도 내분이 일어나면서 당사자들도 왜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유튜버들이 싸우는 것을 생중계하거나 약간 본인의 이제 주장을 막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폭로전을 시작한 겁니다. 폭로전을 시작하면서 사실 이게 5명이 그냥 가서 양복을 받았으면은 끝까지 그냥 입을 다물었겠죠.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내분이 생기면서 항상 이렇게 좀 범법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양복 관련된 내용은 뭐 요 정도로 하는데 근데 이 매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던 매체예요. 더탐사 열린공감TV. 그러니까요. 보통 이곳에서 많은 가짜 뉴스를 생성한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어쨌거나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나 특히 뭐 한동훈 장관 등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비판과 비난을 해왔던 곳인데 정작 본인들은 이 300만 원에 달하는 정장을
공여받고 또 그것이 이제 자신들 채널의 다툼으로 비화가 되자 내부 폭로를 통해서 알려진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을 초래하게 됐으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스스로를 언론으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요? 네,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유튜버라면 사실 뭐 기부자에게 300만 원 정장을 받은 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지언정 실정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분들이 유튜브 매체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기부받게 되면 김영란법 위반에 적용되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우리 언론사야 이러면서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분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났거든요. 이게 그 한동훈 사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때 여러 군데를 걸었는데 언론 중재를 해달라고 그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저는 진보 성향 이게 한참 전인데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뭐 이 채널이 이렇게 썼는데 이쪽에서 아니 우리는 언론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고쳐야 한다. 우리 유튜버 아니라 유튜브 기자다. 채널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속한 그 한 분이 한동훈 장관은 이제 약간 스토킹 의혹을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쫓아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 시가라고 썼는데 모 기자라고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 찾아간 게 그때 이게 우리가 왜 스토킹이야? 취재지 우리는 그랬거든요. 취재다.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기자고 그 기자까지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서 본인들이 등록했다는 서류를 이제 갖고 왔죠. 이제 증거 자료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언론으로 인정해야 됐으니까 그럼 언론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한번 들어보시죠. 더 탐사 측은 그동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은 언론사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상대로 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했던 기자가 스토킹 범죄자로 몰려서 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 그 자체가 야만의 현장입니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 그다음에 취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고 언론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 접근할 권리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자, 그래놓고 양복받을 때는 이건 후원금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이 기본적인 취재 윤리가 땅에 떨어진 사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맹렬하게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막 추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해 왔는데 정작 자신들의 행태를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이 300만 원 정장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정말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 이름 공개하면서 떡볶이 광고를 한다던가 하는 좀 비상식적인 행태를 많이 보여왔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게 언론이든 유튜브든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진영을 떠나서 우리 구구 유튜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왜냐하면 구구 유튜버들 보면 이제 혐오를 무기로 해가지고 그 인신공격이나 막말을 서슴지 않고 막 하거든요. 지금 극우 유튜버라고. 그러니까 양쪽 진영, 진보 보수를 유튜버. 극단적 유튜버를 제가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이제 상술과 결합되면서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버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열혈 지지층이 있어요. 맹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일탈행위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1인 미디어가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제 많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와 관련된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국에요. 옛날로 말하면 도적대가 나타났답니다. 도적대. 미국 그것도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도시에 쇼핑몰에 떼강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50여 명이 떼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50여 명이. 들어와서 백화점에 들어와서 명품 가방 닥치는 대로 1억 3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게다가 나갈 때는 준비한 차량까지 있었고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자와 복면을 쓴 무리들이 쇼핑몰 집기를 마구잡이로 부숩니다. 경보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후 4시쯤 미국 LA 서부 한 쇼핑몰에 50여 명의 강도 무리가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쇼핑몰 경호원에게 야생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명품 가방과 의류 약 1억 3천억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는데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습니다. LA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떼강도들은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을 나눠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낮 번화가 명품 매장에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린 강도 무리가 들이닥쳐 4억 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길거리에선 이들을 제지하기 위한 몸싸움도 벌어졌지만 이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도망갑니다. 도심에서 잇따라 벌어진 유사범죄에 캐런 베스 LA 시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의 용의자 추적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다음은 그토록 꿈꾸던 새 아파트에 살게 됐는데 이 새 집에서의 생활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한 입주민의 사연입니다. 하루하루 공포 속에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자, 웬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남의 집 현관문을 저렇게 계속 차요. 야, 카메라가 거의 흔들릴 정도로 저렇게 차고 있어요. 몇 번 찼을까요? 빨리 돌려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28, 29. 그리고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가버립니다. 남의 집 현관문을 저렇게 발로 차고 가는 거예요. 29번씩이나. 아니, 저 여성 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층간소음 항의자 이렇게 그 키워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 네, 결국 지난 이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날 이 아파트에 정말 너무나 기분 좋게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뒤인 지난 7월 7일 한 여성이 벨을 누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방문 판매하는 이른바 잡상인 아닌가 싶어서 누구 왔나 하고 따로 봤는데. 나가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주 정도 있었는 7월 14일 날 예? 낮도 아니고 밤 11시 반. 밤 11시 반에. 이제 3종 콤보가 나왔는데요. 예. 벨을 띵동띵동 누르고 예. 그러고 이게 안 열리니까 이제 손잡이를 하면서 마구 이렇게 흔들었던 흔들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쿵쿵거리지 마세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로 또 끝나느냐? 이번 달 8월 7일 날 또 밤 11시 20분쯤에 또 밤 11시. 조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뭐 현관에 축구공도 아닌데 29번이나 발로 찼다라고 해서 지금 새 아파트에 지금 들어온 다음에 정말 너무나 기쁨이 정말 악몽이 됐다라는 지금 소식인 것 같습니다. 겨우 새 아파트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층간소음이니까 아무래도 아랫집 사람이었겠죠. 저 여성이 아니 시끄러워 죽겠어 해놓고 남의 집 현관문을 저렇게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집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윗집은요. 참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요? 자기 집에는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애들이 없대요? 그렇죠. 처음에 일단 이렇게 항의를 받았을 때는 나가서 나 지금 집에 혼자 있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다. 우리 집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적극을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예. 이렇게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이라 아예 집을 비우셨었을 때도 이렇게 문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해요. 아니 우리 집 지금 휴가 가서 아무도 없는데 지금 시끄럽다고 저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해명에도 믿어주지 않고 또 특히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소음이 나는데 바로 위아래 집에서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또 있다고 하니까요. 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위에서 쿵쿵거린다고 해서 꼭 윗집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이분은 분명히 소음으로 괴로워서 올라오셨겠죠. 그런데 이 층간소음이라 벽간소음 요즘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위에서 들렸다 그래도 바로 윗집이나 사실 그 옆에 집이나 또 옆에 집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요새 이 벽간소음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는 옆집이 아니라 다른 엘리베이터를 쓰는 집하고 사실은 데칼코마니처럼 방하고 방, 화장실이 맞닿아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꼭
층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저희도 옆집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우리 집 화장실에서 가끔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맨 꼭대기 층에 위에 아무도 걸어 다닐 사람이 없는 집에 살아보기도 했고 제 지인도 위층에 사는 지인 얘기를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데 내 귀에는 정말 위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아래층에서 들리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옆집인지 아랫집인지 윗집 확인이라도 좀 중에서도 하고. 바로 윗집이 아니라 그 옆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분께 이 소음 난동을 일으킨 막 대문 친 분한테 얘기를 드렸대요. 우리 아파트 구조가 이게 복도식이라 복도식 이게 바로 윗집이 아니라 아래층이나 뭐 옆집 다른 데서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다. 했다고 하는데 지금 믿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설사 심한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항의하거나 이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저러면 집 밖에서 막 문을 29번이나 차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분들도 오돌돌돌 떨면서 나가지는 못하고 112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두 가지 죄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하나는 죄? 주거 침입죄, 하나는 재물 손괴죄로 신고를 했는데 출동하는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금 그 소란을 일으킨 분이 집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따로 입건을 못하고 대신에 이 대문에 발자국이 쾅쾅쾅 있고 또 CCTV에 영상을 보여주니까 결국 재물 손괴 미수죄로 해가지고 입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집에 위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계속 와서 발을 찬 것뿐만 아니고 평소 때도 이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수차례 찾아가가지고 도저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저도 실무적으로 얼마 전에 이런 유사한 사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소송을 해서 그 관리단에서 승소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두리려서 생활방해 금지 가처분할 수가 있고 형사적으로는 이런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다는 점 좀 알고 있으면은 좀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이라도 좀 하시고 나서 화를 내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광복절이잖아요, 오늘. 그런데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라는 이메일이 발송이 됐는데 어디서 보낸 거냐? 이번에도 일본 계정이었습니다. 테러를 하겠다는 예고 메일. 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앞서 왔던 협박 메일 내용이 지금 거의 비슷한 사람이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메일의 폭파 예정 시각은 오늘 오후 3시 34분이었습니다. 자, 요 숫자 잘 기억하시죠? 몇 시 몇 분요? 3시 34분이었죠. 예. 이 이메일이 이제 전날 이 서울시랑 국내 언론사 이제 각지에 이제 뿌려졌는데 영어랑 일본어 또 한국어가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 이메일에 중요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놓고 서울시청의 몇몇 장소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 특히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으니까 꼼꼼히 찾아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발신인이 실제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이름이었거든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으로 발송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변호사 법률사무소 주소와 연락처가 실존하는 주소와 연락처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국내에다도 그렇고 내 이름이 사칭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해킹된 거다? 예, 사칭으로 이렇게 해서 뭐 각종 메일이 보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도 지금 있는데 이 경찰은 앞서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테러하겠다 이렇게 메일이 그랬었잖아요. 보내졌던 그 메일도 똑같이 이제 일본인 명의의 이름으로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뭐 32분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비슷한 구체적인 시간으로 표기를 해서 했는데 아마 동일범의 소행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34분이었어요. 제가 왜 이 숫자를 기억하시라고 하냐면 뭐 기억할 만한 건 아니죠. 오늘 3시 34분 뭐 어쩔 건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334라는 숫자가 이 북박범의 메일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일 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 어떤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협박성 이메일. 예, 그렇죠. 협박성 이메일을 보면서 서울 시내 도서관에 특정한 도서관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게 보면은 그 334m 내에 시한폭발이 폭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도 3시 34분이란 것이죠. 그때도 3시 34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난 9일 날 같은 경우에도 국립중앙박물관, 남산타워, 주한일본대사관 등을 폭파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했고 나아가 지난 13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청 내에 예. 곳곳에 어떻게 보면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는데 그 폭탄 그 시간도 이 3월 그 15일인 오후 3시 34분. 우리가 337 박수는 잘 알아도 우리한테 334라는 것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계속 같은 키워드가 나온 걸 보면은 이것은 특정 범인의 같은 사람의 수법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34라는 숫자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도 협박 테러 예고에 쓰인 적이 있었대요. 334, 3시 34분. 일본에서도 협박, 그러니까 누가 보냈느냐, 이 사람의 보낸 국적이 누구냐, 지금 아직 뭐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도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일본인일 가능성이 높고 그 334라는 숫자가 일본에서 협박할 때 썼던 숫자랍니다. 반경 334m는 폭파시키겠다. 3시 34분까지 뭐 해라. 지금 2번 했죠. 한 번만 더 해봐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니 이러면은 3번에 못 잡으면 또 4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잡아야죠. 이런 허무맹랑한 메일 일단 오게 되면은요, 우리 당연히 폭발물 없는지 검사도 해야 되고요, 경호도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공권력 낭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빨리 잡아야 될 텐데 경찰은 용의자 신원 확보,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일본 측에다가 형사사법 공조 절차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빨리 협조를 해줘야겠네요. 이쯤 되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메일에 쓰이고 있는 일본 법률사무소와 또 실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이름이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도 지금 SNS를 통해서 내 이름이 지금 함부로 도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일본에서 이렇게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사칭을 하면서 메일을 보내와서 뭐 최종 독촉이다, 당장 뭐 돈을 갚아야 한다, 이런 메일에 일종의 피싱 범죄가 좀 유행을 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피싱 범죄의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일본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법인의 신분, 그러니까 어느 국적인지도 확인된 바는 없거든요. 좀 더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보하고 더 이상 메일 못 보내도록 조치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마약 때문에 한때 잘 나가던 방송인이 갑자기 TV에서 사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TV에서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가 됐었어요. 바로 방송인 로버트 할리. 광고에도 많이 나오던 로버트 할리가 마약 때문에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4년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4년 만에 나타난 곳은 방송사가 아니라 바로 국회였습니다. 한 친구가 야, 내가 뭐 가지고 있는지 봐봐. 그리고 대마를 딱 보여준 거예요. 대마초. 그거 하게 되면 다른 약을 하게 됩니다. 다른 약을 하게 되면 영원한 중독자 됩니다. 여러분들 손대지 마세요. 방 안에서 내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울면 안 돼요. 제가 눈물이 많은 남자예요. 지금은 제가 마약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주사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오바이트 하고 싶어요. 아이고, 지금은요 주사만 봐도 오바이트 하고 싶다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해외에서는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그런 토론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지금 광주 외국인학교 이사장 자격으로 하일 씨, 사실 개명도 했죠. 하일 씨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본인의 마약 투약 경험, 힘들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도 사실 요때 이 하일 씨하고도 통화를 하고 부인되는 분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가만히 반성도 안 하다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주말마다 본인이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보호시설에 가서 빵도 나눠주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반성을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솔직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 하일 씨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치료 시설이라든가 사회복귀 전문가덤으로 사회복귀를 돕지 않으면 마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잼버리. 잼버리 끝났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많지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뭐 싸울 건 싸우고, 그래도 여기 온 청소년들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잼버리 대원들이요. 한국 곳곳에 지금도 아직 남아 있어요. 한국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랬다가 어느 사찰을 갔는데 어휴 이런 독일 대원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분 벌 받는 건가요? 스님이 잠깐만 저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바리깡 아니에요 저거. 머리 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스님처럼. 무슨 일이에요 저거? 지금 정말 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발을? 네, 잼버리 12일 날 폐영한 다음에 곧장 본인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한 40여 명이 충북 보은 법주사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1박 2일 사이에 굉장히 한국 문화에 푹 빠진 모양입니다. 저 삭발해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류하다가 퇴소하는 13일 날 저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여 명 중에 8명은 심지어 나 삭발뿐이 아니라 출가할래요. 이렇게 나 스님 될래요 한 겁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스님들이 그것까지는 안 된다. 삭발은 너무 하고 싶어서 해줬지만 이 출가는 독일로 돌아가서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깊게 상의해봐라. 이렇게 권고하고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야,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한 이틀 하더니 저 스님 되겠습니까? 했더니 스님들이 좀 더 생각해 보거라 그랬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